생물의 다양성. 물리가 조금 어렵고 생물의 다양성 그래도 좀 많이 어렵진 않고요. 생물의 다양성과 분류. 그 지구상에 대단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그래서 중요한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셔야 되겠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뭐 좋다 이거야. 생물이 다양하게 있는 게 좋다 이건데, 그 생물 다양성이 크려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양성이 커야지 생물 다양성이 커지는 건데, 자 봅시다. 그 생물 다양성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는데, 그 생물 다양성은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 종다양성이라는 그런 게 있고,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말이 있고,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게 다 높으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 다 높으면. 근데 일단 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 종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생물학적 정의야.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중요한데,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개체들의 무리를 말한다. 다시 읽어보면 짝짓기에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같은 종이에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개랑 뭐 고양이 뭐 이런 애들은 뭐 짝짓기를 한다라고 해서 뭘 낳을 수가 없어요. 뭐 안 나와요. 개, 고양이 뭐 이런 거 안 나오는데, 뭐 말이랑 당나귀는 어디 나올 것 같은데, 말이랑 당나귀랑 짝짓기를 하잖아. 그럼 노새가 나와요. 노새. 새끼가 나와. 새끼가 나오는데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생식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랑 당나귀랑 같은 종이었으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이랑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개들 있잖아요. 개. 되게 많은 종류가 있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진돗개도 있고 뭐 풍산개도 있고 이러면은 그 진돗개랑 풍산개랑 짝짓기 하면은 어떤 개가 태어나겠지? 강아지가? 근데 그 개는 생식 능력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같은 개라는 종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랑 좀 달라요. 일상적으로는 뭐 요크셔트리아 있고 뭐 이상한 개 있고 이러면 다른 종으로 판단하잖아. 근데 이제 이 생태학에서는 그냥 개라는 하나의 종인 거야. 알겠어요? 그 흑인이랑 백인이랑 같은 인류인 거야. 자, 일단 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자, 종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데, 다양한 종이 사는 거예요. 일정한 지형에 다양한 종이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숲이 있어. 근데 가숲은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어. 근데 나숲은 요 나무가 제일 많네. 그쵸? 요 나무 뭔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요 나무가 제일 많네요. 그리고 세종이 있어. 세종. 그래서 여기는 종 다양성이 적은 거예요. 나는. 여기는 종 다양성이 가는 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 종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 종이. 그러니까 종 다양성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많은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종이 많은데 그 종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좋다. 그게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이다. 종 다양성이 높아지면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고 생태 평형이 잘 유지가 돼요. 이런 것도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긴 한데, 먹이 사슬이 이제 만들어지잖아. 여기 안 나오나? 여기 먹이 사슬 얘기가 있네. 먹이 사슬이 만들어졌을 때 종 다양성이 많으면 한 종이 멸종했을 때 다른 종을 먹으면 돼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면. 근데 먹이 사슬이 단순하면 하나의 종이 멸종하면 그 상위 종들은 또 다 멸종해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튼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좋은 생태계야.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말은 같은 종인데 그 개체들의 유전자가 다양하다라는 뜻이야. 자, 다시. 그러니까 같은 어떤 무당벌레인데 어떤 무당벌레는 이렇게 약간 민무늬가 있고 어떤 무당벌레는 좀 까만색 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제 뭐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뭐 피부가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뭐 눈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전부 다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좋다 이거야.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근데 그 높은 게 왜 좋냐?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는 개체가 있어서 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덮쳤어. 근데 코로나에 약한 종들만 있어. 예를 들어서 약한 그 사람들만 있었어요. 코로나가 휩쓸고 간 다음에 뭐 대부분 막 죽어. 그러면은 인류가 멸종할 수가 있는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머지가 다 이렇게 만약에 죽어도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 종은 멸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이거 보니까 저희 선생님이 영상 보여주셨던 게 생각이 났는데, 바나나 같은 경우는 그 풀에서 뭔가 떨어나는 거 뽑아가지고 재배해서 다 유전자가 비슷비슷해가지고 한쪽병이 없을 때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가 있대요. 그래요. 그게 이제 바나나를 그렇게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하여튼 캐번디시라고 하는 바나나 종을 다 그걸 키워요. 근데 그 캐번디시라고 하는 바나나가 이제 곰팡이에 취약해. 곰팡이가 돌면서 캐번디시가 막 죽고 있어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없으면은 진짜 바나나가 멸종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그로미셀이라고 하는 바나나 종이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지 그 멸종이 안 되는 겁니다. 바나나 다 요렇게 생긴 바나나 먹잖아요. 요렇게 생긴 바나나. 그러니까 이런 바나나만 지금 기르고 있어가지고 문제인 거야. 이렇게 생긴 바나나만. 하여튼 뭐 파나나병이라고 하는 이제 이 곰팡이에 의해서 이 바나나들이 죽고 있거든요. 맞는 이야기고, 그건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생태계 다양성은 어떤 지역에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태계는 열대 우림 생태계도 있고 뭐 초원 생태계도 있고 사막 생태계, 연못, 호수, 강, 갯벌, 바다, 농경지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 그 생태계가 다양하면 그 생태계에 사는 종들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종 다양성도 커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먹이사슬도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일단 열대 우림이 생물 다양성 가장 높다. 이건 좀 알아두시고 갯벌 같은 경우에는 바다 생태계에 사는 경우도 있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 생태계가 삼림 생태계가 있다. 이거는 이제 나무 숲이 많은 거고 습지가 있다, 초원이 있다. 이런 건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는 거고 거기에 이런 종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건 종 다양성이 높은 거고요. 근데 같은 종인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같은 종 내에서 유전자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세 가지 합쳐가지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 이 세 가지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학습 내용 체크 1번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기본이 되는 개념인 종은 종다양성은 생물의 종류가 많고 여러 종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다양성이 높은 거고요. 얼룩말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줄무늬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무당벌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종인데 다른 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열대 우림, 초원, 사막, 갯벌 이런 서식하는 생태계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해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갔고요. 넘어가 봅시다. 일단은 이제 요거를 아셔야 돼. 요거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에 1번에서 7번까지 한번 아니네 5번까지만 하자. 1번에서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을 포함하는 세 가지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생물 개체가 가진 특성의 다양한 정도.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 이거 생물 다양성에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생물 다양성에 포함이 되는 말이고, 자, 같은 종인데 개체마다 어떤 특성이 다르다. 그런 건 유전적 다양성을 말해. 이거는 생태계 다양성이고, 이거는 종 다양성이고, 종 다양성과 관련이 있는 건 다고요. 가는 먹이 그물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거는 이제 종 다양성 말하는 건데, 이거 다고요. 생태계 다양성을 뜻한다. 3번이 답이네. 다는 생물 개체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개체수 다양성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종 다양성이에요. 종 다양성. 다에 제시된 생물은 모두 생태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그렇진 않죠. 뭐 바다 생태계 이런데 뭐 강아지 풀이 있는 이런 건 아니죠. 예, 답은 3번이고. 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라지지 않고 생존하는 개체가 있어 멸종할 위험이 낮다. 가죠.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두 지역이 있는데 가가 종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가는 나보다 생물 종류 많다. 이게 맞네. 일단 종 다양성이 높고, 그러면 먹이 그물이 더 복잡해지고 생물 다양성도 높아지고요. 예, 답은 1번이네요. 이게 아까 그 얘기죠. 그로미셀이라고 하는 바나나야. 이게 바나나 종류. 1950년대 널리 재배된 바나나 품종인데, 그로미셀은 껍질이 단단하여 장거리 운송이 가능했고 맛이 진하고 향이 달콤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매우 선호하였다. 바나나 농장이 다양한 바나나를 기른 게 아니라 다 그로미셀만 기른 거예요. 그로미셀만 기른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휩쓸었을 때 모두 사라지고, 요즘 바나나는 이제 캐번디시라고 하는 바나나를 기릅니다. 근데 또 전부 다 캐번디시만 기르다 보니까 또 그것도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생물의 종류가 많은 거랑은 지금은 상관이 없고, 개체의 특성이 다양하면 멸종될 위험이 낮다. 이게 그 말이고,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6번까지만 할게. 일단은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는 열대우림이에요. 열대우림의 종다양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시 넘겨서 변이와 생물 다양성 120쪽. 자, 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이랑 뭐 비슷한 말인데, 변이라는 거는 같은 종인데 생물들의 특성이 다양한 거를 말합니다. 네. 유전적 다양성이랑 사실 같은 얘기인데, 변이라는 말은 같은 종인데 다르게 생긴 거. 유전적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변이,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근데 다양하게 살아. 다양하게 사는데 그 중에 이제 생존할 확률이 높은 애들이 자기가 자손을 낳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유전자를 남기는 거죠. 근데 생존 못한 애들은 이제 자기 자손을 못 남기지. 그래서 그 애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자꾸 전달되다 보면은 이런 특이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 봐봐요. 난초 사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난초 사막. 예.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건 진짜 너무 특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나 싶기도 하는데 사실 난초 사마귀가 있어요. 난초 사마귀를 보면 난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난초 사마귀. 보통은 이제 녹색이잖아 사마귀가. 난초에 사는 사마귀. 거의 눈에 띄지도 않아. 여기 있기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애가 태어난다라는 거야. 근데 난초 사마귀는 잘 눈에 안 띄니까 안 잡아먹혔고 다른 사마귀는 잡아먹혔어. 그러면 자꾸 요렇게 생긴 애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렇게 생긴 애들이 이제 자손을 낳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마귀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악마 사마귀는 뭐냐? 악마 사마귀? 뭐야 이게? 이 사마귀야? 아니지 이거. 악마 사마귀는 뭐지?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사마귀 이렇게 종류가 많아. 이거 뭐야 이거? 무섭네 사마귀. 사마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지? 희한하네. 그 난초 사마귀는 화려한 꽃이 많은 환경에서 천적의 눈에 띄지 않아서 생존에 유리하였다. 그래서 난초 사마귀가 자꾸 이제 자손을 낳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전이 잘 되었다. 생존에 유리해서 유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이가 있는 거는 그 환경에 잘 살아남는 변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잘 살아남는다. 자,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처음 연구한 사람이 다윈이죠.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하는데 갈라파고스 제도는 작은 섬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런 데 갑니다. 작은 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 여기인데 여기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야. 여기 갈라파고스가 요렇게 있어요. 요 섬들마다 이 맵새가 있어요. 핀치새라고 하는데 핀치새가 있어요. 근데 이 핀치새는 날개가 커서 막 여러 섬들을 날아다니면서 사는 애가 아니야. 참새 같은 애들, 참새 같은 애들. 그래서 여기만 살고 여기만 살고 여기만 살아. 그럼 여기에 뭐 먹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리 모양이 달라요. 다윈이 이렇게 스케치를 한 거죠. 이렇게 부리 모양이 왜 다르냐 이런 걸 연구한 거죠. 그래서 곤충을 먹는 애들, 곤충이 많은 데는 이제 좀 빼죽해. 곤충 잘 잡아먹게. 그 다음에 뭐 씨앗 같은 거를 이제 뭐 먹는 애들, 그런 애들은 또 이렇게 뭉뚝해요. 씨앗을 먹는 애들은. 그래서 먹이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다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부리 모양이 다양해지는 건 어떤 식으로 된 거냐. 첫 번째는 생물 개체들 사이에 변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리가 있는데 이거를 좀 잘못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그 씨앗을 쪼아 먹다 보니까 부리가 굵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굵은 애도 있고 얇은 애도 있고 있었는데 살아남기 유리한 굵은 애들이 자손을 많이 남겨서 전체적으로 요 동네 애들은 굵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한걸로 따지면 기린 같은 애들도 높은 걸 따먹으려고 길어진 게 아니라 긴 애들이 높은 걸 따먹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이가 먼저 있다라는 거야. 변이. 애들마다 다르다라는 거야. 애들마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됐다. 각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겨. 그러다 보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부리 모양만 했는데, 이러다 보면 서로 다른 이제 생물 종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라고 다윈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런 거를 원래 자연 선택설이라고 해요. 자연 선택설. 뭐 여기 그런 말은 안 나왔는데 이런 거를 자연 선택설이라고 합니다. 자, 생물이 서로 다른, 이제 일단 변이가 먼저 있는 거고,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손들이 그런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변이라고 해요. 이때는 변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생물 개체들이 가진 변이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리한 애들이 많이 살아남아. 그러다 보면 자기 유전자를 자꾸 물려줘요. 서로 다른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아 자손에게 자신의 특성을 물려주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서로 다른 종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종으로 발전될 수가 있다. 생물의 분류 체계, 요거는 조금만 이따 하고 일단은 요거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17번부터 별로 할 게 없네. 8번까지밖에 할 게 없네요. 7, 8번만 해보세요 일단. 네. 7번에 변입니다. 이게 얼룩말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가 봐. 다른가? 지문처럼 좀 미세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별로 안 달라 보이는데. 네, 자세히 보면 다르대. 얘는 좀 변이고. 8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이제 먹이죠. 먹이랑 관련됐습니다. 예. 변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5번이 답이겠다. 그렇죠? 예.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언제 다시 몇 번이요? 6시에? 6시부터? 자, 이제 생물의 분류 체계. 그래서 여러 가지 종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생물학자들이 나눠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 비슷한 것끼리 무리지어서 나누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하는데, 생물 분류를 하면 생물 사이에 유연 관계를 밝힐 수 있다. 근데 유연 관계가 뭐냐면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내는 관계이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네. 나비랑 고양이는 나비랑 고양이가 가까울까? 이건 다 안 가깝네. 뭘로 할까요? 하여튼 유연 관계를 종을 분류하면 예를 들어서 호랑이랑 고양이는 좀 가까워, 비슷해. 근데 고양이랑 돌고래나 곰 요런 애는 좀 달라. 그래서 요거를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그래서 호랑이랑 비슷한 애들은 그래도 고양이 뭐 요런 애들 비슷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좀 더 가깝고 먼 정도를 유연관계라고 합니다. 그 유연관계를 밝힐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생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생물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생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데도 유용하다. 생물 자원으로 이용하는 데도 생물을 잘 알고 있으면 더 유용합니다. 비슷한 것들을 뭐 이렇게 찾기가 쉬운 거죠. 자, 생물의 분류 방법.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 분류를 공부하는 거고 인위 분류는 요렇게도 한다 이거야. 생물이 살고 있는 장소나 식성, 인간 이용 목적 등과 같은 인간이 정한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육상동물하고 수생동물이 있는데 그럼 요렇게 묶는 거는 뭐 얼추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래랑 뭐 개가 있다, 뭐 어류가 있다. 근데 어류랑 고래는 뭐 물고기 이런 애들은 수생동물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연 분류를 해보면 고래나 개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고래는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개도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어류는 새끼를 낳는 건 아니고 알을 낳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누는 거는 인위적인 분류야. 자연 분류는 모습이나 속 구조, 번식 방법, 뭐 발생 과정, 유전적 특징 요런 특징들을 고유한 특징들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좀 뭐 육상에 사는 애, 수생 사는 애, 물속에 사는 애,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식용이냐 약용이냐 이런 거는 인위적인 분류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 분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과학적 분류인데 척추가 있냐 없냐. 척추가 있는 애들은 뭐 어류, 뭐 포유류, 뭐 그런 애들은 척추가 있죠. 근데 무척추 동물은 뭐 나비도 척추가 없는 거예요. 뼈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곤충이나 오징어도 척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종자 식물이냐 포자 식물이냐. 종자랑 포자랑 달라요. 종자는 암술 수술에 있는 꽃가루 이런 게 만나서 종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포자는 그냥 자기 혼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로 번식하냐 포자로 번식하냐 이런 것들은 식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생물이냐 수생 생물이냐 이거보다는 자연 분류보다는 인위 분류보다는 자연 분류가 더 유연 관계를 파악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더 의미 있는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분류를 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기본 단위가 종이에요. 종. 아까 종 얘기했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으면 같은 종이다. 진돗개와 풍산개가 있는데 생식 능력이 있는 그 개, 뭐 잡종이긴 해도 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같은 종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겠고 암말이랑 수탉나귀가 교배를 해서 낳은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노새 자손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노새는 실컷 일하다가 죽어. 불쌍하지.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종이 아니야.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짝짓기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자, 분류 단계 이거 외울 수밖에 없는데요.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나눠요.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랑 좀 달라. 뭐
이 포유류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포유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태학에서는 포유강이라고 말해요. 동물 개, 척삭 동물 문, 이게 이제 척추동물 말하는 건데 척삭 동물 문, 포유강, 식용목 뭐 이런 거는 이제 먹는 거 말하는 거고, 고양이 과, 고양이 속, 고양이는 종이야, 종. 종속, 과목, 강문, 개.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고. 만약에 같은 과야, 그러면 적어도 목가직은 같은 거예요. 같은 과면. 같은 과면 속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동물, 개, 척삭동물, 문, 포유, 강, 식용, 목 다음에 고양이과이기 때문에 같은 과면 식용, 목가직은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개가 가장 큰 단위고 종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종속, 과목, 강문, 개.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종속, 과목, 강문, 개. 자, 지금 책에 있는 거는 이제 5개 분류 체계예요. 5개 분류 체계. 이게 예전에는 2개 분류 체계였어. 식물 아니면 동물. 근데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식물이라기 하기도 좀 그렇고 동물이라기도 하고 그렇고. 그래서 원생 생물계. 근데 이건 뭐지? 균계.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는 이거 따로 분류해야겠네. 원액 생물계. 그래서 지금은 5개 분류 체계야.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 사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5개 분류 체계야. 5개 분류 체계에서 원액 생물계는 세균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거 뒤에 나오나? 뒤에 좀 보고 해야겠다. 128쪽에 한번 봅시다. 128쪽에 한번 봐주세요. 심화 내용의 128쪽. 지금 3역 6개 분류 체계는 배우진 않을 거고, 우리는 이제 5개 분류 체계 요걸 배웁니다. 원액 생물계는 세균이야, 세균. 쉽게 말하면 세균. 세균은 핵이 없어요. 핵막이 없어요, 핵막. 다른 애들은 다 세포에 핵이 있어요. 근데 원액 생물계에는 핵막이 없어요. 그 핵 안에 있는 물질들이 그냥 풀어져 있어요, 세포에. 근데 요런 애들은 세균이야, 세균. 세균이 원액 생물계야. 이게 세균이니까 균계라고 착각하시거든요. 세균은 원액 생물계고 핵막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핵에 막이 있는데. 균계부터 할까? 그냥 균계는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 몸이 균사. 그런 애가 이제 버섯이나 곰팡이, 뭐 효모 요런 애들은 균계야, 균계. 세균은 균계가 아닙니다. 원액 생물계입니다. 버섯은 식물계가 아니에요. 버섯 식물일 것 같잖아, 꼭. 근데 광합성을 안 하기 때문에 버섯은 식물계가 아니에요. 동물, 식물은 그래도 좀 알잖아요, 그쵸? 원생 생물계는 원액 생물계도 아니고 식물계도 아니고 균계도 아니고 동물계도 아니면 원생 생물계예요. 뭐 그런 애가 누가 있냐면 뭐 있지? 뭐 아메바나 뭐 집신벌레나. 이거는 핵이 있어요. 단세포인데 핵이 있어요. 얘는 핵이 없고. 아니면 뭐 미역이라던가 이런 거는 광합성하니까 식물계일 것 같지만
식물은 뿌리, 줄기, 잎 요런 기관들이 있어야 돼. 근데 기관이 없어요. 뭐 그래서 원생 생물계는 식물계에 속하기도 그렇고 뭐 균계나 동물계에도 속할 수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원생 생물계. 식물계나 동물계는 그래도 좀 알잖아, 그쵸? 자, 요걸 보는 게 더 낫네. 127쪽에 다시 보시면, 자,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고, 예. 자, 예. 그냥 앞으로 보겠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었구나. 차례대로 하면 됐네. 예. 차례대로 합시다. 예. 근데 이거 122쪽에 밑에 있는 문제 안 풀어요? 122쪽 문제? 네. 할게요. 자,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는 종. 분류 단계 종속, 과목, 강문, 계. 근데 그 계에 5개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책에 있는 거 5개 분류 체계입니다. 생물의 분류 5개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원핵 생물계는 세균이라고 부르는 생물들인데 핵막이 없어. 핵이 없어, 핵. 그래서 그런 애들을 원핵 세포라고. 원핵 세포. 핵이 이제 풀어져 있고, 얘네들은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에 세포벽이 있어요. 식물의 세포벽과 성분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세포벽이 있습니다.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지만 광합성을 하는 애도 있어요.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는 광합성을 해요. 주로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단세포 생물은 원래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개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번식을 하죠. 대장균, 폐렴균, 젖산균, 남세균. 남세균은 특히 광합성을 한다. 남세균 광합성 한다, 중요합니다. 원핵 생물계는 이제 이런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다. 원생 생물계는 일단은 이제부터는 다 핵이 있는 거야. 그런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해. 진핵세포. 핵이 없으면 원핵세포라고 하고, 진핵 생물 중 식물계, 균계, 동물계 다 속하지 않으면 원생 생물계예요. 단세포 생물도 많아. 그러니까 아메바, 유굴레나 집신벌레 이런 애들은 단세포 생물이에요. 근데 뭐 점균류, 김, 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은 광합성을 하지만 얘네들은 식물에 속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식물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관이 발달되어 있진 않아. 그래서 점균류,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거 전부 다 원생 생물계에 들어갑니다. 단세포 생물들은 분열법으로 번식을 하고, 다세포 생물들은 포자로 번식을 해요. 종자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핵이 있는 거는 진핵세포라고 하고, 핵이 없으면 원핵세포라고 합니다. 그래도 식물계는 좀 많이 알잖아, 그쵸? 우리가 핵이 다 있고요. 다세포 생물이면 세포벽이 있고,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해 있으며 운동성이 없다. 되게 천천히 움직이죠.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스스로 합니다. 광합성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듭니다. 근데 우산이끼 이런 애들은 포자로 번식을 하고요. 고사리 포자 번식입니다. 얘네들은 포자로 번식을 하고, 뭐 종자로 번식하는 애도 있죠. 소나무나 해바라기들은 종자로 번식한다. 자, 보통은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 하여튼 뭐 얘네들은 이제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뭐 종자나 포자로 번식하고 광합성을 하고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예, 그 세포벽이 있다. 요거 아셔야 되고, 균계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고요. 세포벽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대부분이고 몸이 균사로 되어 있다. 예, 이렇게 얇은 실처럼 되어 있어요. 균사로 되어 있다. 예.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하지 못하고 대부분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흡수한다. 분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균사로 되어 있고 포자로 번식한다. 예, 곰팡이나 버섯이나 효모 이런 애들은 균계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동물계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고 운동성이 있고요. 그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벽이 있으면 딱딱해가지고 운동하기 더 힘듭니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엽록체 없고 광합성하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섭취하여 양분을 얻는다. 자, 암수개체가 있고요. 암수 생식세포 수정으로 번식을 합니다. 예. 해파리, 메뚜기, 뭐 호랑이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핵막이 없는 거는 원핵생물계, 다른 건 다 있고, 세포벽이 없는 거는 동물계, 다른 거 다 있고, 거의 다 있고, 세포수는 단세포 생물인 애가 원핵생물계고, 원생생물계도 단세포 생물이 많고요. 여긴 다세포 생물이고, 광합성은 원핵생물계 중에 남세균이라는 애는 하고, 원생생물계도 이제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고, 균계 안 하고 동물계 안 합니다. 균계 안 하고 동물계 안 한다. 자,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요. 몸이 핵막이 없어 뚜렷한 핵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무리를 원핵생물계라고 하는 거죠.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들고 기관이 발달한 생물 무리는 식물계가 돼요.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몸이 가느다란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벽이 없고 광합성 할 수 없다. 예. 동물은 세포벽 없고 광합성 할 수 없습니다. 126쪽. 자, 북극곰은 동물계고, 유글레나는 원생생물계입니다. 원생생물계. 왜냐면 핵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세포 생물이야. 이런 건 원생생물계고, 뭐 이건 동물계인 줄 아실 거고. 곰팡이는 균계야, 균계. 장미는 식물계. 폐렴균이 균계가 아니에요. 이게 원핵생물계예요. 미역은 원생생물계예요. 광합성해서 식물 같지만 뿌리, 줄기, 잎 이런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원생생물계에 속합니다. 핵막 없는 거 원핵생물계. 핵막 있는 애들 중에 기관이 발달한 애 중에 광합성을 하는 애가 식물계. 광합성 안 하는 애가 동물계. 균사로 되어 있는 애가 균계. 균사 되어 있지 않으면 원생생물계. 자, 밑에 1,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원핵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에 뚜렷한 핵이 없다. 맞아요.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다.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벽이 있으며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기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으며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 아닙니다. 핵함이나 불가사리가 있네. 핵함은 원생생물계예요. 원생생물계. 근데 불가사리는 동물계 이거 움직여요. 이거 기관도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고 뭐 스스로 광합성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꼭 풀고 오세요. 예. 저기 휴지 있잖아요. 예. 자, 이게 검색표라고 하는 거 잠깐 볼게. 이게 만약에 이제 따라가시면 되는데, 핵막이 없어 뚜렷한 핵이 없다. 그러면 바로 원핵생물계입니다. 핵막이 없으면 원핵생물계니까. 근데 핵이 있다. 그럼 이제 B로 가요. 균사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균계예요. 균사로 되어 있는 거 균계니까. C로 갑니다. 균사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원생생물계예요. 기관 발달되어 있는 애들 가운데 광합성 한다. 그러면 식물계, 못하면 동물계.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부터 19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뭐 만약에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같은 번호가 두 개 있는데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 9번부터 고유한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타당하지 않는 거, 식성 이런 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식성은 뭐 초식동물이냐 육식동물이냐 이런 거보다는 겉모습, 속구조, 유전적 특징, 번식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생물 분류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생물들 사이의 유연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분류에 해당하는 거, 고래는 바다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고래의 어떤 뭐 구조라던가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고사리는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이다. 이거는 자연 분류에 해당하죠. 딸기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식용이냐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인위 분류에 해당하고, 육식 동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사는 곳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물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세 종의 동물을 분류했는데 육상생물이냐 뭐 수생생물이냐 이거는 인위 분류에 해당하고, 척추가 있냐 없냐를 분류하는 거는 이제 자연 분류에 해당합니다. 이거 아니고 나가 가보다 생물 간 유연관계를 더 잘 나타낸다. 맞습니다.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를 종이라고 하고요. 종의 이제 정의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서로 나올 수 있는 생물 무리를 말합니다. 자, 진돗개와 풍산개는 같은 종이고요. 암말과 수탉나귀는 같은 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이다. 이게 맞고, 같은 종이다 아니고. 그렇다라고 당나귀랑 노새가 같은 종은 아니죠. 당나귀랑 노새가 뭐 짝짓기를 해서 뭐 낳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수말이랑 암당나귀 사이에서도 태어나는 게 있어요? 네? 수말이랑 암당나귀 사이에서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타이밍도 있다 해서.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라이거도 있고 뭐 저 모르겠어요. 네. 있나? 숫이 이건가? 뭐라고 써야지? 순말이라고 해야 되나? 없나 본데? 없으니까 저렇게 써져 있지 않았을까? 있나? 말과 수탉나기 사이의 중간 교배이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네. 노새를 왜 생산하지? 왜 노새를 열심히 생산하지? 노새 개량에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왜 노새가 그래? 그냥 말 기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이런 게 있네. 체질이 강건하고 거친 먹이에 잘 견디며 체격에 비해 부담력이 크고 지구력도 강하다. 하여튼 뭐 그런 장점이 있나 보네요. 예, 말 키우기는 좀 힘든데 얘는 등치는 작은데 힘은 세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 내용 있는 것 같은데. 노새가 달린 소말과 운동나기 사이에서. 뭐라고요? 저기 밑에 있는 거에 그 내용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버세라고 하는 게 있나 보네. 버세라고 하는 게 있네요. 버세라는 게 있긴 있네. 노새, 버세. 그러네, 있네. 몸집이 노새보다 작다.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실용 가치가 없구나. 별로 기르질 않나봐요, 이렇게 일부러. 체질이 튼튼하나 저항력이 매우 약하다. 노새가 더 튼튼하대요, 버새보다. 버새라는 게 있긴 있네. 그렇구만, 신기하네. 자, 아무튼 옳지 않은 거, 당나귀랑 노새는 같은 종은 아닙니다. 자식 관계이지만 그런 거죠.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거꾸로 가야겠네요. 생물 간의 유연 관계가 가장 가까운 경우는,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까지 같은 애가 가장 가까운 거죠. 같은 속에 속하지만 종이 다르다. 그러니까 속까지 같으면 유연 관계가 가장 가까운 거죠. 종만 다른 거니까. 자, 두 종류의 생물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겉모습 비슷하다. 짝짓기할 자손으로 나올 수 없다. 그럼 다른 종이네요. A와 B는 분류 단계 같은 목에 속한다. 종속, 과목, 강문계. 목이 같으면 강문계는 같은 거예요. 다른 종이지. 왜냐면 자손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A와 B는 같은 문에 속한다.
같은 문에 속하는 거야. 그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목이 같잖아? 그러면 강문계는 같은 거예요. 겉모습만으로 종을 분류할 수 있다. 아니죠. 뭐 되게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2번. 자, 송이버섯은 균계이고요. 요런 거는 원생생물계고, 얘는 원핵생물계고, 대장균은 원핵생물계고요. 예. A가 균계고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1번 답은 1번이고, 위 그림의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장균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핵이 없다. 이게 맞고요. 답은 4번이고. 자, 요런 애들은 원핵 생물계, 나머지는 이제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를 나누는 기준은 핵막의 유무입니다. 핵막이 있으면은 나고요. 핵막이 없으면 가고요. 원핵 생물계에 속합니다. 균계에 속하는 생물에 대한 설명. 균계는 세균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광합성하여 양분 얻지 않아. 몸이 대부분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디귿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글레나는 광합성을 해요.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고 광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마도 광합성을 해요. 근데 이 둘 다 원생생물계야. 원생생물계.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애는 집신벌레. 남세균은 원핵생물계, 푸른 곰팡이는 균계, 고사리는 식물계, 느타리버섯 균계. 그래서 원생생물계는 지금 집신벌레만 되네요. 23번. 이거는 A는 식물계겠죠? 자, 대부분 기관이 발달되었다 맞고요. 세포에는 뚜렷한 핵과 세포벽이 있다 맞고요.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다. 이거는 이제 균계에서 그래서 균계.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은 세 종류의 생물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균사로 되어 있는가? 괜찮죠? A? 네. A는 예로 되어 있는데 균사로 되어 있는가? 아니요 중에 뭐 광합성 하는가? 4번이 제일 적당하네요. 그쵸? 네. 예로 된 게 고사리가 가야 되니까. 자, 134쪽에서 135쪽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도 이랬었던 적이 진짜 있어요. 이게 아일랜드. 맞아. 아일랜드에서 단일 품종만 재배를 하다가 감자 마른병이 유행해서 감자 수확량이 뭐 확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굶어가지고. 100만 명이나.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가는 나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맞고, 감자 마른병이 유행한 후 감자 수확량은 나에서보다 가에서가 많다. 맞고요. 생물 집단 내 개체들의 특성이 다양하며 전염병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해 멸종될 위험이 낮다. 맞아요. 다 맞고 5번. 자,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생물이 서식하는 서식지의 다양성, 이런 건 생태계 다양성이 맞습니다. 가는
나는 생물의 개체수보다 종류와 관련이 있다. 그쵸? 이거는 종다양성이기 때문에 종다양성이고요. 우수한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가 많을수록 다가 높아진다. 이거 틀렸는데 지금이야 뭐 지금 현재 환경에는 우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전적 다양성은 하나의 개체만 많다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다 뭐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이런 사람만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되면 뭐 키 작고 귀여운 사람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수한 특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형질만 있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바나나도 그렇고요. 기억, 니은이 답이고 3번에 다음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방 집단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일했었던 적 있습니다. 지유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끼 같은 거야, 이끼. 그러니까 밝은 지유류가 많은데 그때는 하얀색 나방이 눈에 안 띄니까 살아남아요. 대부분 하얀색 나방이어서 살아남는 애가. 근데 공업지대가 되면서 이 지유류가 죽어. 그래서 어두운 나무 껍질 색이 드러나. 그럼 어두운 애가 잘 살아남고 흰 나방은 잡아먹혀요. 예, 나방을 이제 그 새들이 이게 먹는 거거든요. 예, 나방의 수가 검은색 나방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다시 이제 환경오염이 좀 줄어들면서 다시 흰 나방이 더 많아집니다. 나방의 몸색은 흰색과 검은색의 변이가 있다. 맞는 설명이고 환경이 달라져도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고요. 공업지대가 되면서 나방의 종류가 많아져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다.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 아니고 자 가장 좁은 게 종입니다. 이게 종이고요. 종속, 과목, 강문, 개. 종속, 이거 틀렸네요. 네, 목강이라고 되네. 종속, 과목, 강문, 개. 짝짓기를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으로 나올 수 있는 생물 무리는 같은 C에 속한다.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종이면 당연히 같은 C에 속하는 거야. 이해가, 이거? 네. 같은 종이면 같은 C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C가 아니라 A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면 그런 게 헷갈렸는데 헷갈리고 같은 A면 같이 쓰더라고요. 그쵸. 좀 헷갈렸죠? 네. 같은 A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C에 속하는 것도 맞는 거잖아? 같은 D에 속하는 생물보다 같은 F에 속하는 생물의 종류가 더 많다. F가 더 많죠? 더 범위가 크니까. 답은 4번이고. 자, 5번의 표는 개, 고양이, 호랑이 분류 단계이다. 자, 옳지 않은 거. 호랑이는 고양이보다 개의 유연관계에 더 가깝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호랑이는 고양이 과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고양이랑 가까운 거죠. 네, 답은 2번이고요. 근데 여우는 객과예요? 여우 객과 같은데? 여우 객과 같은데요? 생김새는 약간 고양이 같지만 이제 모르겠다. 여우는 무슨 과일까? 객과네. 여우는 객과네요. 식용목 객과라고 되어 있네요. 객과의 포유류로 어찌 보면 또 개랑 비슷하구나. 이제 발이나 이런 모양이 고양이랑 다르게 입이 툭 나와 있네요. 그러네. 아하, 그러네. 객과네 진짜로. 고양이과는 이제 앞발이 좀 크잖아요. 근데 얘는 발이 조그맣네. 그러네. 6번에 옳지 않은 거
4번에 보시면 미역과 소나무는 뿌리줄기 잎이 구분된다. 미역은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뿌리줄기 잎이. 소나무는 돼도. 미역은 이제 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번. 자, 핵이 있다. 그러니까 원핵 생물계는 아니고 단세포 생물이다. 이런 거는 원생 생물계, 원생 생물계. 핵이 있으니까. 자, 핵막으로 구분된 뚜렷한 핵이 없다. 이러면 원핵 생물계고요. 가는. 근데 원핵 생물계가 그렇고, 그 다음에 A는 균계, 예, 다세포 생물이다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예. 왜냐면 되나? 균사가 있다. 그 균사가 있다가 돼야 되겠죠? 다세포 생물이라고 전부 다 균계는 아니죠? 예. B는 기관이 발달하였다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오가 되어 있잖아. 아니오. 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애가 원생 생물이에요. 됩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한다. 예. 그래서 나는 동물계고요. 뭐 그런 건데 디귿에 읽어볼게요. 균계와 원생 생물계는 핵막으로 구분된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맞죠? 원핵 생물계 빼고는 다 핵막이 있는 겁니다. 원핵 생물계 빼고는 핵막이 다 있어요. 자, 9번에 가에서 다에 속한 생물을 보기에 따라 고르시오. 고사리는 광합성 하니까 나고요. 다네요. 미안. 고사리는 다고요. 남세균은 가고요. 그쵸? 메뚜기는 동물계니까 나고요.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수는 없고 보겠습니다.